2023년 변화되는 노동법률 빠른 속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죠. 2023년 최저임금은요, 시급으로 따졌을 때 9,620원이고요.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201만 58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이 월급액의 12개월을 곱한 약 2,400만 원 정도가 최저 연봉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매달 정기 상여금이 나갑니다. 우리 회사에서 매달 식대나 차량 유지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나갑니다. 라고 했었을 때 기본급이 꼭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01만 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나 상여금의 일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겠죠.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한 달에 10만 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기본급이랑 합산해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반영이 되고요. 식대 같은 복리후생적인 금품 중에 2만 10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기본급에 엎어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됩니다. 예시로 식대 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식대 10만 원 중에 2만 105원을 뺀 약 8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산입이 되겠죠. 주 69시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아직 법률이 바뀐 건 아니고요.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언론 통해서 주 52시간이 주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죠. 일을 하는 날과 다음 일을 하는 날 사이에는 11시간의 공백은 있어야 되겠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총 13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4시간당 30분 휴게 시간이 들어가야 돼서 13시간이면 1.5시간의 휴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론 11.5시간을 하루에 근무를 할 수 있다. 한 주에 하루는 쉬셔야 되니까 결론 곱하기 6일에서 69시간까지는 한 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법률의 골자는요, 마치 탄력적 근로시간제인 것처럼 바쁠 때 연장 시간을 다 몰아서 뭐 굳이 주 단위로만 연장을 12시간 한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연 단위로 바쁠 때 쫙 몰아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너무 몰아서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 뒤에는 좀 쉬게 해줘야 되겠죠. 사람이 로봇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비례적으로 좀 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이건 사업주한테 주는 지원금이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홍길동 씨가 갔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김길동 씨를 채용하게 되면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줬거든요. 회사 잘했잖아요. 육아휴직 보내줬으니까 대체 인력이 들어왔었을 때 지원금 줄게라고 했는데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새로 생겼냐? 육아휴직 지원금이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요. 대체 인력을 고용했던 말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장님한테 회사한테 주는 지원금이고요. 1인당 월 30만 원이고요. 특례 적용 시 월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특례가 어떤 경우인지는 밑에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육아휴직을 가지 않으시고 홍길동 씨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건 애기 키우기가 너무 빡세요. 그러니 저는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할게요 라고 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죠. 그러면 그 단축을 해준 사장님한테 역시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1인당 월 30만 원이고요. 1명, 2명, 3명째까지는 잘했다라고 해서 칭찬해주는 의미로 월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요, 육아휴직 관련된 대체 인력을 지원했었을 때는 돈이 없지만 육아휴직 가기 전에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거 가시잖아요. 90일 아기 낳을 때. 그럴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역시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대체 인력 지원금은 없어졌고요. 출산 전후휴가 같은 것들은 여전히 대체 인력 지원금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죠. 임신 중에도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기가 낳아야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는 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법률이었죠.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땡겨 쓸 수 있습니다. 1년 범위 내에서 미리 땡겨 쓰시는 거니까요. 땡겨 쓰고 나면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자, 임신 중 육아휴직 관련해서요. 근로자가 수급하는 지원금이 있겠죠. 육아휴직을 갔는데 회사는 급여를 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직원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급액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 동안은 본인이 받으시는 월급의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2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200만 원 곱하기 80%인 16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이라서요. 이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받게 되고요.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냐? 통상임금의 50%, 기본급이 2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럼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대체인력 지원금인데요. 이건 뭐냐면은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요렇게 사람 관련된 출산 관련된 모성보호 관련된 지원금이 있고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요. 사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해줬던 사장님한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 대체인력 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요?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출산 전후 휴가를 홍길동 씨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 딱 채용하고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줍니다. 2개월 동안에 주는 금액은 120만 원, 그 외의 기간은 월 최대 80만 원까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세부적인 예시로 제가 요렇게 대체인력지원금 예시 1, 예시 2를 드러놨는데요. 찬찬히 보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직 고용안정 대체인력지원금 관련해서요. Q1, Q2, Q3 제가 몇 가지 거를 갖고 왔는데요. 당연히 이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보니까 첫 번째 Q1은요. 원래 출산휴가 가시는 분이랑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분이랑 업무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어야 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갖고 왔고요.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뭐 1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두셨어. 대체로 들어오셨던 분이요. 그러면 일할계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괄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유연 선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요, 이게 시행령에 있었었는데요, 법률로 상향이 되었고요.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은요, 약간 요런 거.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다 모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마치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사람 수에 비례해서요. 근로자 유연 선출할 수 있는 위원을 일단 뽑고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유연으로 누구를 뽑을 거야. 약간 간접 선거 개념이 포함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개정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유명하죠. 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거 관련돼서 중대재해가 사망자 1명,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을 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이고요. 중대시민재해도 있죠. 예전에 뭐 가습기 사건이나 아니면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처벌의 수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영 책임자 사장님이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회사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중대재해를 받은 본인이나 아니면 유가족 분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하시면 DB형 1개, DC형 1개 이렇게 2가지를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DC형으로 적립하세요. DC형이 적립되는 금액이 적거든요. 적게 돈을 내고요. 혜택은요. DB형으로 많게 돈을 받아 가세요라는 제도입니다. 너무 좋죠. 정부가 보증을 하는 제도이고요. 회사에서 안 하실 필요가 없으신 좋은 제도이라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운영 방식 관련해서 예전에 DC형으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연간 한 사람의 인건비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을 하는 겁니다. 대신 돈을 받을 때는요. DB형으로 화끈하게 더 많이 드릴게요.
정부니까 할 수 있는 제도이겠죠. 직장 내 성희롱 관련돼서 예전에는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특별하게 뭐 차별이나 성희롱 같은 게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하지? 구제 절차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요. 이게 잘못되었으니 6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조치 의무 미이행인 경우에도요. 노동위원회 역시나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 이렇게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고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명령 같은 걸 내렸는데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노동위원회에 주고 있네요.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회사가 도산이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 내 월급, 내 퇴직금 누구한테 달라 그래? 회사는 망했으니까 정부한테요. 체당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할 때 특히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소송부터 갖고 해야 되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원의 판결 없이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얼마 못 받았습니다. 확인서로만 대지급금,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요. 회사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월급을 못 줬어. 그러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재직 중에도 이 대지급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교육 대상 구분을 삭제하고요, 이 표에 있는 내용으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건강 손상 자녀 업무상 재인정 보상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어떤 화학 물질 같은데 중독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손상이 돼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안전관리 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되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요즘 안전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됐었는데요. 변경인 경우에는요. 안전관리를 2명 이상 선임해야 되는 대상이 강화됐고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명 이상 선임해야 되는 조건이요.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노무 제공자가 뭐냐면은요, 우리 요즘에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그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택배하시는 분들, 유통 배송하시는 분들, 화물차주 분들. 예전에는 이분들도 독립된 사업자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데 무슨 산재보험이야? 라는 혜택이 없었지만 이제 이분들도 다쳤을 때 공적인 보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법률이 바뀐 거고요. 대신 산재보험은 직원은 회사가 다 내주시는데 이분들은 약간 사장님의 성격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분들이 몸 담고 있는 회사가 조금,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본인이 조금 이렇게 보험료를 내서 그렇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회사 안에 휴게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휴게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아니, 말이 휴게시설인데 뭐 옥상에 떼양볕에 밑에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쾌적하게 냉난방 시설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면적도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제곱미터, 한 면적으로 따지자면 1.8평, 2평 정도는 공간을 마련해야 휴게시설이다. 물 마실 수 있게, 그리고 냉난방 될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쾌적하게 의자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시설을 갖추라라는 내용이죠. 통상임금 관련된 재직자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전에는요.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얘는 시급 계산할 때 그 수당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장려 수당이라고 해놓고요.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하면 얘는 시급 계산할 때, 즉 연장 수당 할 때 계산되는 모 베이스가 되는 통상임금 시급에 넣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이건 너무 말장난 아니냐. 재직자 조항 붙였다라고 해서 시급 계산할 때 연장 수당 계산할 때 그것만큼은 빼고 계산하는 게 어디 있냐 라는 진보적인 판결이 나왔고요.
통상행 관련된 재직자 조항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보험 및 고용 정책 분야에 강화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건강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99%를 냈던 것이 7.09%로 확대가 되었고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는 베이스가 되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상향이 됐다라는 거 눈으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요, 외국인 근로자가 요즘에 산업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E9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비전문 취업 외국인을 기존의 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쿼터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H2 비자는 우리나라랑 좀 색깔이 있는 동포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허용 업종도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도 늘어났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한눈에 보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준비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달라지는 노동 환경 눈으로 익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뀐다 얘기가 많았었죠. 자,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드디어 노동 관련돼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져